네, 안녕하세요. 2025년 회계사 1차 시험 재무관리 기출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전반적으로 재무관리는 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한두 문제 정도 1차에 기출되지 않았던 주제들이 나온 게 있긴 하지만 그 외 나머지 문제들은 좀 많이 쉽게 출제가 된 그런 케이스네요. 문제 같이 볼게요. 먼저 전체 32문제가 견학인데 75에서 85% 정도가 재무관리 출제가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75%가 지금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2문제 중에서 8문제가 일반 경영학, 나머지 24문제가 재무관리.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볼 때 구성했었던 문제 수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먼저 9번 보게 되면 9번 문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들 모두 선택한 것은 했네요. 그러면서 먼저 A, B, C, D가 나왔는데 그 9번 중에서는 먼저 A에 나온 얘기는 ROA와 ROE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서로 바뀌어 있네요. 그죠? 자, 따라서 A 틀린 문장. 거기 나와 있는 ROA 관련해서는 지금 거기 바뀌어 있다고 하게 되면은 ROA가 당기순이익의 이자 비용 더한 것을 총자산 나눈 값이다. 그렇게 ROA를 정의하기도 하는데 살짝 다르게 정의하기도 하지만 어쨌건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다음 B에 나온 얘기는 순환자본 비율 또는 활동성 비율, 활동성 비율 쪽에서 매출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등등등 그런 것들을 순환자본 비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순환자본을 얼마나 효율적 사용했느냐 하는 활동성이니까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정도 나타내는 거 맞고, 매수채권 회수기간, 매입채무 지급기간, 재환율 등으로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B는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다음 C에 나온 얘기가 C는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의 효율성의 비율로서 매출 대비 재고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높아진다 하는 거 아니죠.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 평균 재고자산 분의 매출액 또는 매출 원가가 원래는 이론상 더 타당한 거 그렇게 계산하는 건데, 걔는 재고자산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재고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정도가 떨어지는 거죠. 자, 따라서 C가 틀린 문장 될 거고요. 다음 D에 나온 얘기는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에 나타나는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이다 하는 계산은 맞고, 뒤에 나온 얘기가 그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채권자, 경영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유동이 높게 되면은 단기 채무의 지급 능력이 높은 거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겠지만 경영자 또는 주주 입장에서는 현금만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거니까 경영자 또는 주주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D가 틀린 문장 되겠네요. 자, 다음은 9번 문제고, 9번에서는 현재 가치 한번 계산해보자 하는 쪽의 얘기네요. A와 B가 있는데 A가 지금 3년 말부터 시작해서 매 2년마다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구해보자. 우리 모의고사 때도 한 3번 정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10번의 경우에는 먼저 A는 시작하는 시점이 3년 말 시점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이고 얼마마다 발생하느냐 관련해서는 T는 30점에 5천, 그 다음에 2년마다 5천의 영구연금이니까 무성장 영구연금이라는 표현이에요. 시장의 이자율이 5%인 상황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때의 이 5천들은 2년간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2년간의 이자율이다. 그래서 현재 가치 구하게 되면은 매번 똑같이 발생하는 5천이라는 현금 흐름을 연 이자율 5%로 2년간의 이자율 필요해서 1.05의 제곱 마이너스 1 하게 되면은 2년간의 이자율이 10.25%인가요? 자, 그 하게 되면은 오는 게 한 기간 앞으로 온다라고 했죠. 따라 현재 가치 오려면 1년을 더 끌어야 되니까 곱하기 1.05분의 1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현재 가치가 46458 정도 계산이 되네요. 다음 B의 경우에는 B는 일정 성장 영구연금의 형태인데 역시나 시작하는 게 3년 말 시점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3년 말에 45를 받고 그 이후 매년 말 발생하는 연구이 성장하는 연금인데 성장률이 매년 2%씩 연구이 성장한다 하게 되면은 현재 가치 구할 때는 맨 처음 발생한 게 45,
나누기 할인율은 매년마다 발생이니까 할인율이 5%에다가 성장률은 2% 하게 되면은 오른 시점이 얘네들의 한 기간 앞이니까 2년 말 시점. 다시 현재로 올려면은 2년을 더 끌어야 되는 거죠. 따라 곱하기 1.05의 제곱분의 1로 와줘야겠죠. 했더니 현재 가치가 1361 정도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현재 가치 계산인데 뭐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다음은 11번 문제고, 뭐 특히나 올해 시험의 경우에는 화폐 시행가치 쪽의 문제가 좀 이전보다는 몇 개 더 출제가 됐네요. 11번은 뭐 5억 원, 1억 원을 5년 5% 이자로 차입하는데 그게 두 가지 원금 기르문화 상환. 자, 그게 1억 원이니까 5년간의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하게 되면 원금은 매년 2천만 원씩 상환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원금 균등분할 상환과 다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의 1년 후 시점에 원금 상환액의 차액이 가장 가까운 것을 했어요. 그럼 먼저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면 1년 후 시점에서의 원금 상환액은 5년간 상환하는 거니까 2천만 원이 원금 상환하는 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라고 했을 때는 먼저 구할 게 매년에 지급할 매년 똑같은 원리금 상환액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초에 1억 원을 차입할 거고 매년 말에 5년간 똑같은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그래서 현재 가치 구할 때에는 5년의 연금의 현재 가치자 요소 나와 있는 게 4.3295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매년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그 원리금 상환액이 23097,355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그러면 1차년도 말에 지급하는 금액은 23097,355인데, 자, 그 중에는 이자 지급액이 있을 거고, 그리고 원금 상환액이 있을 거고, 최초에 1억 원 차입했으니까 1억 원에 대한 5%의 1년치 이자는 500만 원이 1년치 이자가 될 거고, 나머지 저 지급하는 금액이 원금 상환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금 상환액이 18097,355가 되겠다. 그랬을 때에 원금이나 상환 조건에서의 1년 후 원금 상환액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에서의 1년 후 원금 상환액의 차이를 구하시오. 다른 거니까 그 차이 금액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2번 문제고, 12번은 자본구조 이론 쪽의 얘기. 그 자본구조 이론 적절한 항목을 모두 선택한 것은, 자, 보게 되면은 A의 MM58년 무관련 이론이죠. 세금이 없는 완전자본시장 하에서의 자본구조와 무관련 제시했다 하는 거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 B에 나온 얘기가 자본주의 순위 이론인데 뭐 다 맞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순위가 바뀌었죠. 순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그 순서가 올바른 것은 내부 자금,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 신주 발행이죠. 순서가 아예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 C에 나온 얘기는 상충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부채 기업의 가치는 무부채의 가치에 부채에 따른 법인세 효과의 현재 가치 더하고 파산 비용 현재 가치 합한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 사용 기업 가치와 무부채 기업 가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충 이론에서는 법인세 존재 고려하고 파산 비용의 존재 고려하게 되면 그때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 감소 효과의 현재 가치만큼은 기업 가치의 긍정적 효과이지만 부채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파산할 수 있다. 그때 파산 비용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대 파산 비용의 현재 가치만큼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이 C 지문이 조금 애매하게 써 있긴 해요. 우리가 계속 배울 때에는 이 파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현재 기업 가치에는 기대 파산 비용의 현재 가치만큼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하는 건데, 지금 기대라는 표현은 안 써 있어요. 그렇더라도 출제자는 지금 파산 비용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이다, 얘는 더하고 얘는 뺀 값이다, 얘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살짝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틀린 문장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D에 나온 얘기가, D는 부채 많이 사용하면은 과대 투자, 곧 뭐 위험 자산 선호, 위험 투자 선호유인,
그래서 위험이 크면은 투자하지 않으려 투자도 할 수 있다 하는 게 과대 투자 요인. 다음은 과소 투자, 자산 도피 같은 문제 발생해서 부채 대리 비용 발생시킨다 하는 거 맞는 문장이죠. 다음 2에서는 자본 순위 이론에서는 부채 사용과 기여가치 사이에 부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자본구조 이론에서든 간에 부의 관계는 나오는 적 없다라고 했어요. 그게 세 가지: 무관련하다, 부채를 많이 쓸수록 좋은 거다, 적절하게 써야 된다. 세 가지가 있을 뿐 부의 관계 나오는 건 없다. 특히나 자본주의 순위 이론에서는 기업의 자본구조는 정부 비대칭의 특성에 따라 결정이 될 뿐이지 특별히 기업가치와 자본구조 간에 어떤 관계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A하고 D가 맞는 문장, C가 살짝 애매하지만 C도 맞는 문장으로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3번 문제에서는 한번 계산해보자 라는 거고요. 13번의 경우에는 A의 경우에는 실질이자율, 명목이자율 주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구해라 하면은 A의 경우에는 1 플러스 명목이자율은 13.3%는 1 플러스 실질이자율 10% 곱하기 1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율인 거죠. 그래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율이 3%다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그 다음 B의 경우에는 연표시이자율과 연간 실효이자율 관계를 묻고 있고 6개월 지급이니까 1년에 2회 이자 지급, 그때의 연간 실효이자율이 8.24%가 될 연표시이자율 구해라 하면 연표시이자율과 연간 실효이자율 관계가 1 플러스 연표시이자율 나누기 6개월마다 계산이니까 나누기 2에서 6개월간의 이자율, 1년 후까지 2번 이자 계산하면 그게 1 플러스 연간 실효이자율, 연간 실효이자율이 8.24%가 될 연표시이자율 구해라라는 거죠. 일단 연표시이자율이 약 8.08%라고 계산이 되네요. 그 다음 C의 경우에는 기하평균 수익률 구해라라는 거고, C의 경우에는 첫 번째 1년간은 9%의 수익률, 그 다음 두 번째 1년간은 3%의 수익률이면 그게 2년간 연평균으로 몇 프로가 되느냐 하는 걸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1.09 곱하기 1.03에다가 루트 씌우고 1 빼면은 나오는 2년간의 기하평균 수익률, 그게 5.96% 정도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3%, 약 8%, 약 6% 정도. 크게 순서는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14번 문제는 자사주 매입하는 경우에 자사주 매입 후에 주가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에서 현재 시장 가격이 10,000원에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그러면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시장 가격 매입이니까 주가는 변함이 없게 된다. 굳이 계산을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먼저 원래 있던 주가 생각하라라고 했어요. 보게 되면은 전체 매입하는 주식 수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전체 매입하는 금액이 세후손익 4억 원 중에서 50%를 주주에게 현금이랑 지급하는 대신에 사서 매입할 거다 하는 거니까 전체 매입하는 금액이 4억 원의 50%인 2억 원만큼을 가지고 매입할 건데, 매입하는 게 한 주당 현재 시장 가격인 10,000원에 매입한다 라고 했으니까 전체 매입하는 주식수가 2만 주라고 계산이 되는 거고, 그러면 매입 후에 주가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그때는 원래 있던 주가 먼저 생각하자. 원래 있던 주가가 10,000원인데 그때 발행 주식수가 10만 주였으니까 그때 자기 자본 가치는 10만 주 곱하기 10,000원의 자기 자본 가치였고, 발행 주식수 10만 주로 나누어서 원래 있던 주가가 10,000원이었었다.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발행 주식수는 2만 주만큼 감소하게 될 거고, 자기 자본 가치는 2만 주에다가 10,000원씩 지급해서 2억 원만큼 자기 자본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계산하더라도 매입 후의 주가는 10,000원으로 변함이 없게 된다. 물론 계산 문제는 아니고 바로 그냥 시장 가격 매입이니까 주가 변화는 없게 된다 하는 거 생각했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 15번은 사업 결합 쪽 얘기고, 사업 결합 쪽에서 주식 교환 방식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에 A가 B의 주가에 대해서 20%의 프리미엄을 인정하고 있다. 그때의 교환 비율과 합병 후에 EPS 한번 구해보자 라는 요구 사항이에요. 우리 기본서 할 때 예제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는데, 주식 교환 비율 얘기하면서 B의 주가에 대해서 20%의 프리미엄 인정한다 라는 게 어떤 표현인지는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주가 기준으로 해서 A 주가와 B 주가의 비율을 갈 건데, 현재 A 주가는 10,000원이고 B의 주가는 5,000원인 상황에서 B의 주가에 대해서 20%의 프리미엄을 요구한다는 것은 B의 주가는 5,000원을 보지 않고 곱하기 1.2 해가지고 20%의 프리미엄을 인정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B의 주가는 지금 5,000원이지만 20% 프리미엄을 인정하니까 B 주가는 6,000원으로 봐가지고 결정하겠다. 따라서 주식교환 비율은 0.6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M&A 후에 주당 이익 구해라 하게 되면은 M&A 후의 주당 이익은 M&A 후의 순이익 나누기 M&A 후의 주식수로 계산하는 거죠. 다음 문제에서는 합병에 의한 시너지 효과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서는 순이익의 증가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럼 원래 있던 A의 당기 순이익이 100만원, 원래 있던 B 당기 순이익은 30만원, 거기 추가적인 당기 순이익의 증가는 없다. 그 다음에 M&A 후의 발행 주식수는 원래 있던 A 발행 주식수가 1000주이고, 다음 B의 발행 주식수는 원래 500주였었는데 거기에 0.6의 주식교환 비율이니까 교부해주는 주식수는 300주 교부해주는 거죠. 그럼 130만원이 M&A 후의 당기 순이익, 다음 1300주가 M&A 후에 발행 주식수가 되는 거라서 M&A 후의 EPS는 1000원이다 라고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은 16번 문제고요. 16번 문제가 새롭게 나온 주제의 문제예요. 1차 시험, 2차 시험 통틀어서 회계사 시험에는 기출되지는 않았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 1차 수준은 뛰어넘는다고 봐서 2차 강의에서 가끔씩 얘기하던 문제예요. 저희 경우에도 이전 교재에는 기본서에도 제가 예전에 하나 실어놨었는데 1차에서는 다루기가 좀 힘든 문제 같아서 지금 기본서에서는 빠져있는 문제 형태예요. 다만 이 문제를 못 풀었더라도 특별히 당락에는 영향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16번 문제의 경우에는 주로 얘기하게 되는 게 연결유동 비용 쪽에서 주로 무한 반복 투자하는 경우 연결유동 비용을 이용해 가지고 기계의 최적인 교체 시점을 찾아보자 하는 쪽의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 중이던 기존 장치가 있고 새로운 신규 장치로 교체하려고 한다. 그때 기존 장치의 유지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쓰던 기계를 계속 쓰게 되면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점차 증가할 거다. 당연한 얘기죠. 자, 또한 기계에 대한 매각 가격은 매년 감소할 거로 예상된다. 지금 팔면 1년 후에 팔면 1년 후에는 더 싸게 팔아야 된다. 더 쓴 다음에 파는 거니까 당연한 표현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주로 나오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 구기계의 비용과 가격은 다음과 같다. 비용은 유지 비용이 매년 말 발생을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팔면 1년 후에 팔면 그 다음에 팔면 매각 가격이 점차 감소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게 구기계의 얘기. 다음 신규 기계 장치는 기존 기계 장치와 차이가 없다. 기능은 써서 나오는 수익은 변함이 없다. 현금 유입액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다름이 없는 거니까 비용만 가지고 비교하자라는 표현 되는 거고요. 매년 4년이고 구입 비용은 1000만 원 예상이 된다. 신규 장치 유지 비용은 매년 말에 10만 원 소요가 되고 매년 10만 원인데 역시 매년 말로 해석이 돼야 돼요. 4년에는 500만 원에 매각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신규 장치 관련 내용은 고객 시장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 세금은 없고 할인율이 5%일 때에 적절한 교체 시점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신기계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신기계는 내용 연수가 4년짜리 비용 비교할 거리가 비용을 플러스로 쓸게요. 최초에 구입할 때는 1000만 원에 구입해야 되고 매년 말에 유지 비용이 10만 원씩 발생할 건데 4년 후에는 500만 원에 매각 가능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신기계를 1회 투자하는 경우에 비용의 현재 가치 먼저 구할 수 있을 거고 지금 1000만 원 주고 사야 되고 4년간 10만 원의 유지 비용 발생, 4년 후에는 500만 원에 매각할 거다. 그래서 이자 요소 고려하게 되면은 연금의 이자 요소가 3.5460, 그 다음에 현재 가치자 요소는 0.827 되는 거니까 세기계 한 번 사명하는 경우에 비용의 현재 가치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게 624.11만 원. 그게 매년 말에 똑같은 금액 발생하면 얼마냐라는 게 연간균등 비용 내는 거고 연간균등 비용은 1회 투자 시 비용의 현재 가치 나누기 연금의 현재 가치 이자 요소 하면 되겠죠.
했더니 176만 원이 새 기계의 연간 균등 비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기계를 사면은 4년간 매년 말 176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게 새 기계의 연간 균등 비용이고, 그와 비교할 게 구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1년간 사용하면 발생하는 비용 생각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1년간 이 기계를 쓴다면 1년 후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 그러면 1년 후에는 그 구기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50이 발생해야 되고, 더불어서 지금 팔았으면은 500에 팔 수 있었는데 그게 1년간 쓰고 팔게 되면 450에 팔아야 된다. 이런 유지 비용 외에 매각 가격의 감소분도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매각 가격의 감소분도 비용이다. 그게 지금 팔았으면은 500 받고 팔 수 있는데 1년간 쓰고서 1년 후에 팔게 되면 500이 아니라 450 받고 팔아야 된다. 매각 가격이 50원 감소되는 것도 돈을 덜 받는 거니까 비용으로 보는 거죠. 다음 문제가 되는 게 1년 후 시점에서의 비용, 1년 말에 발생하는 유지 비용이니까 1년 후 시점의 비용인데, 자, 거기서 얘는 1년 후지만 이 500은 현재 시점이죠. 그러면 지금 팔았으면 500을 받아서 1년 후까지 가게 되면 5%만큼 더 증가됐을 거다. 거기 나와 있는 할인율이 5%니까. 그래서 1년 후 시점의 비용으로 보려면은 지금 팔면 지금의 500이지만 1년 후로 가게 되면은 곱하기 1.05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팔았으면 500 팔아서 곱하기 1.05가 됐을 건데 1년 후까지 가게 되면 450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1년을 더 쓰면 발생하는 비용이 125만 원이다라고 계산이 돼요. 그게 아니고 2년간 쓰게 되면 2년 후 시점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유지 비용 75에다가 매각 가격이 450에서 380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시점 다른 거니까 곱하기 1.05 해서 2년 말에 발생하는 비용은 167.5만 원. 하나 더 가서 T는 산 시점까지 쓰게 되면은 발생하는 비용이 유지 비용 100 외에 매각 가격이 380 받아서 1.05 내린 게 아니고 310을 받게 된다. 그래서 발생하는 비용이 189만 원. 같은 형태로 4년 말 시점이면은 유지 비용이 120에다가 310 받아서 곱하기 1.05 그게 아니고 220 된다라고 해서 구기계 연간 사용 비용이 225.5만 원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시점에 교체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점이 있고 1년 후가 있고 2년 후가 있고 3년 후가 있고 구기계를 그냥 쓸 거냐 새 기계로 바꿀 거냐 쪽에서 지금 1년간 더 사용하게 되면 구기계 1년 더 썼을 때는 1년 말 시점 기준으로 125만 원의 비용이다. 새 기계를 지금 교체하게 되면 매년 말에 176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지금부터 1년간의 경우에는 새 기계로 바꾸는 것보다는 구기계를 쓰는 게 비용이 더 적은 거죠. 따라 현재 시점에서는 교체하지 않고 그냥 구기계를 쓸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교체하지 않았고 다시 1년 후가 되면 1년 후 시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거죠. 다시 생각하는 게 1년을 더 쓰게 되면 구기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167.5만 원이 발생하는 거다. 지금 새 기계로 교체하게 되면 지금 교체하게 되면은 매년 말 176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같게 된다. 그때는 구기계 비용이 더 작은 거니까 이때도 교체하지 않고 그냥 한다. 구기계를 쓴다. 그런 다음에 2년 말 시점에 다시 생각하는 게 여기서 구기계를 더 쓰면 발생하는 구기계 비용은 189만 원. 그게 아니고 여기서 교체하면 새 기계는 매년 말에 176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랬을 때는 현재 2년 말 시점에서는 구기계를 1년 더 쓰면의 비용보다 새 기계로 교체하는 게 비용이 더 작은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기계의 연간 사용 비용이 새 기계의 연간 균등 비용보다 더 커지기 전에 교체해야 되는 거죠. 3년 말 시점에서 비용이 더 커질 거니까 구기계 2년 말 시점에서 그래서 구기계의 연간 사용 비용이 새 기계의 연간 균등 비용을 초과하기 직전 시점에 교체해야죠. 초과한 다음에 교체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 이때 시점에서 교체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2년 말 시점에서 교체하게 된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1차 수준은 좀 넘는 문제인데 뭐 기출이 됐네요. 전반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는 뭐 우리 재무관리 쪽에서 문제 출제한 문항수가 좀 증가가 되면서 출제자가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 게 보여요. 이런 주제도 한번 출제를 해본 것도 있는 것 같고, 다른 문제들 보더라도 뭐 기존의 일반적인 전형적인 문제 접근 방식과 살짝 다르게 반대로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를 좀 나온 것 같고요. 자, 그게 16번이었고, 다음은 17번 문제. 뭐 자본 예산 쪽의 얘기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봐라 하는 거래요. 그러면 1번에서는 투자 규모 투자비 동일한데 초기에 현금률이 많은 투자안의 수현재 가치가 후기에 현금률 많은 투자안의 NPV보다 자금 비용 변동에 따라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는 것은 NPV 곡선의 기울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환율 변화할 때의 NPV의 변화보는 NPV 곡선, 그때의 NPV 곡선의 기울기가 보다 더 가파른 투자안의 특성 기억하라고 했죠. 그게 투자 규모는 대규모, 투자 기간은 장기, 현금 흐름이 내용연수 후반부에 집중될수록 보다 더 가파르게 된다. 환율 변화에 보다 더 민감하게 된다. 예, 지금 1번이 틀린 문장이죠. 반대로 써놨잖아요. 뭐 2번, 3번, 4번, 5번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단순한 문항들인 것 같아요. 다 맞는 문장들. 자, 다음 18번 문제고, 18번에서는 뭐 신규 사업 진출 계획 중이다. 300억 원 소요가 되는 투자안 고려하고 있고, B가 대형 기업이네요. 대형 기업 부채 비율은 150%, 이 기업의 부채 비율은 100%이다. 그래서 A는 부채 비율 100%를 추구하는데 대형 기업인 B는 부채 비율이 150%인 상황이다라고 했네요. 부채 비용은 무위험 이자율 10%이다. 무위험 부채 가정하고 있고, 무위험 이자율 10%, 법인세율 시장 버트로 얘기 나와 있고, A의 가립평균 자원 비용이 11.2%일 때에 B의 주식 배타 구해봐라. 원래는 우리 대부분은 대형기업 배타를 주고서 A의 자본 비용 구해라 이런 형태였지만 지금 그냥 반대로 가라는 그런 문제일 뿐이에요. 그럼 A의 가립평균 자원 비용이 11.2%일 때에 B의 베타는 얼마이냐 하는 거 묻고 있는 거니까 뭐 이 안에 들어있는 베타 U 구한 다음에 베타 L 구하러 가면 되는 거죠. 뭐 이런 베타 U와 베타 L 간의 관계식은 MM 쪽 얘기니까 우성장 연구기업 가정 없더라도 그 식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가립평균 자원 비용을 MM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로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이 40%에다가 전체적인 부채는 절반이 되겠죠. 거기서 우리가 로를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로 나오게 되는 게 14%다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그 안에 들어있을 게 베타 U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얘는 RF 플러스 ERM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 U일 거니까 거기서 우리가 베타 U 값 구할 수 있을 거고, 베타 U가 0.8로 계산이 되겠네요. 베타 U 알았으면은 B의 부채비를 고려해서 베타 L도 구하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베타 U 플러스 베타 U 마이너스 부채 베타인데 무위험 부채 문제 가정 있었고요.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은 40%에다가 B는 부채 비율이 150% 하게 되면 B의 베타 L 값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타 L이 1.52다 라고 계산이 될 거고요. 많이들 연습했던 식이죠. 다음은 19번 문제고요. 19번에서는 올해 말에 예상되는 T는 이 시점에 예상되는 순이익은 6천만 원이고 주주에게 배당으로 2,4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재투자 위해서 내부에 유보할 계획이다. 그래서 1년 후 시점 얘기예요. 그러면 1년 후에 당기순이익은 6천만 원 발생할 건데 배당 지급할 게 2,400만 원이니까 나머지는 3,600만 원 내부에 유보할 거다. 거기서 우리가 유보율 구할 수 있겠죠. 유보율이 60%다. 자기자본 이익률은 20%이고 이게 유보이익의 재투자 수익률을 말해주는 거라서 거기서 우리는 성장률 구할 수 있을 거고 성장률이 12%다 라는 계산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주주의 요구 수익률은 16%다 라는 걸 주면서 걔의
주가 수익 비율 퍼를 묻고 있어요. 항상성장 모형에서의 퍼는 할인율 마이너스 성장률 분의 1 마이너스 유보율로 계산이 됐죠. 자, 그게 퍼가 EPS 원분의 현재의 주가인 건데, 현재 주가는 항상성장 모형이니까 1머배당 나누기 할인율 마이너스 성장률이고, 거기에서 1머배당은 1년 말에 EPS 에서 유보한 거 말고 나머지가 배당 지급된다. 그래서 EPS 1이 퉁 쳐지게 되는 거니까 결국 퍼가 이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거기서 주주 요구 수익률은 16% 문제에서 주고 있었고, 성장률은 계산해서 12%이고 1- 유보율은 60% 했더니 퍼가 10이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다음은 20번 문제고, 20번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들 모두 선택한 것은 했네요. 먼저 A에서는 상관계에서 플러스 1인 경우에 포트폴리오 편차가 개별 편차를 가로 변경하는 것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위험부산 효과가 있다라는 거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은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는 개별 자산 표준 편차의 구성 비율을 이용한 가중 평균이 될 뿐 그보다 더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A가 틀린 문장이고요. 다음 B의 경우에는 공매도가 가능한 경우에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1인 두 주식으로 표준 편차가 0인 포트폴리오인 무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하는 거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표준 편차하고 기대 수익률 간의 관계에서 1번이 여기 있고 2번이 여기 있고, 상관이 마이너스 1이면은 공매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이 0인 애를 구성할 수 있는 거고, 상관 플러스 1인 경우에도 공매가 가능하게 되면 그때는 위험이 0인 애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된다. 맞는 문장이다. 다음 B가 살짝 애매한 부분은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서는 만약에 1번과 2번의 표준 편차가 동일하다 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 1번이 여기 있다, 표준 편차가 동일한 상황이면은 상황 플러스 1이면은 우선되는 애들은 전부 다 이선상에 있는 거니까 그냥 플러스 1인 경우에 그때는 위험이 0인 애를 구성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이 문장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B 얘기하면서 항상 이런 표현은 없는 거니까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걸로 보이고, 그랬을 때는 상황 플러스 1인 경우에도 공매가 가능하면은 위험이 0인 애를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맞는 문장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C의 경우에는 모든 주식에 균등하게 투자할 때에 주식 구성수를 무한히 증가시킬수록 포트폴리오 위험은 주식들 간의 공모산의 평균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하는 자산의 수를 무한대로 내려갔을 때에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가 어디로 갈 거냐 하는 쪽 얘기하면서는 결국은 다른 애들과의 공모산의 평균치로 수렴하게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다음 D의 경우에는 효율 수사선 또는 효율 포트폴리오 상의 포트폴리오는 서로 지배관이 성립한다 라는 건 틀린 문장이죠. 만약에 마코이치의 효율적인 투자선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애들인데, 걔네들은 다 효율적인 애들이라서 걔네들 간에는 지배관계는 없는 거죠. 자, 거기까지가 20번 문제였네요. 자, 다음은 21번 문제고요. 21번 문제는 3요인 모형, 요인 모형 쪽의 얘기인데 관련된 식들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에 걔의 고유엔에 따른 수익률 EI는 5%이고 기대 수익률 18%이다. 실현 수익률을 예상한 수익률과 예상하지 못한 수익률을 구분할 때에 예상하지 못한 수익률에 가장 가까운 것은 했네요. 문제 있는 식이 RI는 ER, I 플러스 베타 I1, F1, 베타 I2, F2, 베타 I3, F3 플러스 EI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이 RI가 I 자산의 실현된 수익률을 얘기하는 건데, 걔는 기대했던 수익률 외에 기대 수익률과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걔의 실현 수익률을 예상한 수익률과 예상하지 못한 수익률을 구분할 때에 예상하지 못한 수익률은 얼마인가 있으니까 이 뒷부분의 값을 찾아라 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 고유엔에 따른 수익률, 그 부분이 이 EI 부분이 되는 거고, 그게 5%다라고 얘기했어요.
더불어서 베타들은 각 공통에 대한 민감도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라지 F라는 부분은 F1이면 걔는 그 공통요인 F의 실현된 값 마이너스 걔에 대한 기대값에서 이 공통요인은 첫 번째 공통요인 F의 실현된 값과 걔에 대해서 기대했었던 값의 차이를 라지 F1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얘는 두 번째 공통요인의 실현된 값과 걔의 기대값의 차이, 세 번째 F3의 실현된 값과 걔에 대한 기대값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문제에 있는 자료들 그대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뭐 1차 시험에서는 새롭게 나온 주제인데 뭐 2차 시험에도 나온 적은 없는 문제고, 다만 우리 기본서에서도 예제로 들어가 있긴 했었는데 뭐 이렇게 중요성은 떨어졌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문항수가 늘어나니까 기존에 기술되지 않았던 주제들 조금씩 넣어본 것 같아요. 가게 되면은 첫 번째 공통요인의 민감도가 2이고, 두 번째 공통요인 민감도는 1.5이고, 세 번째 공통요인 민감도는 0.5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공통요인에 대한 기대했던 값은 7%인데 실현된 값은 10%이다. 기대했던 것은 7%, 실현된 것은 10%. 다음 두 번째 공통요인에 대한 기대값은 5%였는데 실현된 값은 7%이다. 그 다음 세 번째 공통요인에 기대했던 값은 8%인데 실현된 값은 6%이다. 자, 계산하게 되면 이 부분이 공통요인의 예상치 못한 변동에 기인하는 수익률 차이 부분, 그리고 공통요인과 무관하게 개별적인 요인에 따른 수익률 발생한 부분이 5%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부분 값 나오는 게 13%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문제를 이전에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문제 자료에 좀 충실해서 따라가면서 접근했으면 풀 수는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22번 문제고 CAPM 쪽에서 적절한 거 모두 골라라 라는 건데요. 먼저 A 봤더니 A는 A 베타가 B 베타의 2배이면, 베타가 2배이면 위험 프리미엄이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맞는 문장. 다음 B의 경우에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와 시장 포트폴리오 간의 상관계수는 플러스 1이다. 우리 CAPM 성립 과정에 했으니까 CAPM 성립하는 경우에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자본시장 선상의 포트폴리오죠. 자본시장 선상 포트폴리오인 효율적 포트폴리오와 시장 포트폴리오 간의 상관계수는 항상 1이다. 맞는 문장이죠. 다음 C에서는 최저 포트폴리오 베타가 0.7인 투자자의 무위험 자산의 투자 비율은 30%다. 그래서 투자자의 최적 투자 포트폴리오인데 그 역시나 CML 상의 포트폴리오죠. CML 상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 비율과 같은 거죠. 시장 포트폴리오에 70% 투자하는 거니까 무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은 30%다 하는 거 역시나 맞는 문장. 그래서 A, B, C 모두 다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23번 CAPM과 APT의 비교 쪽 얘기인데, 먼저 1번에서는 APT, 위험 회피형 투자자 맞고 차익거래 이익 극대화 추구 맞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1번이 맞는 문장. 다음 2번에서는 투자자들이 평균분산 모형에 기초한 지배원리 따른다 라는 것은 CAPM 쪽 얘기죠. 다음 3번에서는 APT는 요인 분석 통해서 공통요인 찾아낼 수 있으므로 공통요인의 기술적 의미가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APT의 한계점, 우리 지적이 됐던 게 여러 개 공통요인을 가정하는데 공통요인이 몇 개인지 모른다. 그래서 공통요인의 개수가 불명확하다. 더불어서 뽑혀 나오는 공통요인들의 경제적 의미가 불명확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3번 틀린 문장. 다음 4번에서는 CAPM은 결정 요인으로 시장 포트폴리오 하나만을 공통요인 가정하기 때문에는 맞는데 뒤쪽에 CAPM의 현실적인 성립 여부에 대한 실질 검증이 용이하다라는 게 틀린 문장이죠. 우리가 롤의 비판에서 배웠었고 진정한 시장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CAPM의 실증 검증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게 롤의 비판이잖아요. 그래서 실증 검증이 용이하다고 했으니까 틀린 문장. 다음 5번에서는 CAPM은 차이 비자율과 대치율이 다른 경우에는 CAPM 성립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코이치의 효율수사선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면은 접선 그어서 접하는 데 있는 게 시자 포트폴리오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동일한 무이자율로 얼마든지 차입 또는 대출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는 CAPM 쪽의 얘기. 그런데 현실적 적용을 하면서 차입이자율과 대출이자율 같지 않음을 고려하게 되면 그때 대출자에 적용되는 이자율보다는 차입자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높은 게 현실이다. 대출자들은 여기에서 접선 그어갈 거고 차입자들은 여기에서 접선을 그어하게 될 거니까 대출자가 생각하는 시자 포트폴리오, 차입자가 생각하는 시자 포트폴리오, 차입 또는 대출하지 않는 애들의 시자 포트폴리오가 각각 상이하게 돼버린다. 따라서 CAPM은 성립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다음 24번은 샤프 지수, 트레이너 지수 쪽의 얘기네요. 투자성과의 평가의 측정치. 그때 샤프 지수는 0.2이고 트레이너 지수는 0.05이다. 시장물 표면차가 20%이고 무위험이자율 일정 가정했을 때에 Z와 시장 포트폴리오 간의 상관계수에 가장 가까운 것은 해서 요구하는 게 로우 ZM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어요. 다만 그러면서 샤프 지수와 트레이너 지수를 주고 있고, 먼저 샤프 지수로 나와 있는 게 0.2라고 나와 있고 트레이너 지수 나와 있는 게 0.05라고 나와 있고요. 먼저 떠올릴 식이 샤프 지수와 트레이너 지수에 대한 식이 떠올라야 되고, 샤프 지수는 총위험인 표면차 대비 달성된 초과 수익률 시그마 Z분의 Z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평균적인 무위험이자율을 초과하는 크기가 샤프 지수. 트레이너 지수는 체계적 위험 대비 달성된 초과 수익률이니까 Z의 베타 대비 달성된 초과 수익률 접근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 베타 안에 이 상관계수 값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베타 안에 들어있을 상관계수 구하러 가보자. 거기에서 지금 분자 부분이 동일하니까 분자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Z의 평균적인 초과 수익률이 샤프 지수에서는 0.2 곱하기 시그마 Z로 나오는 거고, 트레이너 지수에서는 0.05 곱하기 베타 Z로 나오는 거죠. 자, 거기서 베타는 다 있었을 때에는 시그마 M분의 시그마 Z 곱하기 로 ZM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베타니까. 자, 얘랑 얘랑이 분자 값이 같은 거니까 얘랑 얘랑이 같아야 된다. 시그마 Z는 퉁 쳐지면 사라질 거고, 그리고 시그마 M 값 나와 있는 게 20%다 라고 문제에 있는 거니까 이 상관계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관계수 값이 0.2 곱하기 0.2 나누기 0.05가 되겠네요. 그래서 나오는 상관계수가 0.8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우리 많이들 외우고 있었을 샤프 지수와 트레이너 지수에 대한 식인데, 그냥 그 값을 묻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살짝 돌아가면서 이 두 식을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묻는 물음이었어요. 자, 다음은 25번 문제고요. 25번에서는 투자자의 효용함수 나와 있고 W는 1년 후의 부를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투자자 X가 모든 부를 A에 투자하는 것과 무에 투자하는 것이 무차별할 때에, 그러면 A 투자하는 경우에 효용과 무에 투자하는 게 효용이 같다라는 게 지금은 무차별할 때라는 표현으로 나온 거겠죠. 그래서 무위험이자라는 적절한 것은 했어요. 그러면 A에 투자하는 경우에 효용과 무위험에서 투자하는 게 효용이 같다. 무위험이자는 얼마냐? 그랬을 때에는 먼저 A에 투자하는 경우에 효용 생각하게 되면 환율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기대 효용 구할 수 있을 거고, A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80%의 확률과 20%의 확률로 얻게 되는 부가 걔 효용함수 모양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W분의 1이다. 이게 1년 후 시점에서의 부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만약 현재 시점 부를 W0로 쓰게 되면 80% 확률로는 얻게 되는 수익률이 60%예요. 그러면 1년 후의 부는 여기에서 60%가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 곱하기 W0분의 1이 되겠죠. W0에서 60% 수익률 나는 게 W1 되는 거니까 20% 확률은 나오게 된 효용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40%니까 W0에서 40% 까지면은 0.6 곱하기 W0 되는 게 1년 후에 부가 되겠죠. 40% 마이너스니까. 자, 이게 A 투자하는 경우에 효용될 거예요.
뭐 그냥 정리하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W0분의 0.83333으로 정리가 되는 게 A 투자하는 경우의 효용, 그리고 무이함 투자하는 게 효용과 같게 된다. 무이함 투자하게 되면 그때 효용은 마이너스 1년 후에 부가 W0에서 무이염 이자를 만큼으로 커지게 되는 게 1년 후에 부가 되겠죠. 그때 둘의 효용이 같게 되는 거니까 얘랑 얘가 같게 될 무이염 이자율 구할 수 있겠죠. 했더니 무이염 이자율이 20%다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26번 문제고요. M명금의 10만원 동일한 무이표채의 만기와 시장가격에서 만기 1년, 2년, 3년 무이표채권 A, B, C가 나와 있고 셋 모두 다 액면 금액은 10만원 동일하다. 걔네들의 시장가격 나와 있고 각 항목의 값을 아주 적절한 것은 해서 A에서는 기대가설, 곧 불평기대이론 선입 가정했을 때의 2년 후에 단기 이자율에 대한 기대값이니까 2년, 3년 말까지의 이자율에 대한 기대값 구해보라는 건데 불평기대이론, 기대가설 가정이니까 얘는 선도 이자율과 같게 되겠죠. 자, 다음 B에서는 요구하는 게 유동성, 선호가설 성립했을 거 유동성 프리미엄 주어졌을 때의 1년 후 단기 이자 기대값이니까 이 R12가 되겠죠. 그런데 유동성, 선호가설이니까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선이 가정했을 때에는 선도 이자에 들어있는 유동성 프리미엄을 차감하게 되면은 기대 현물 이자율 구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 유동성 프리미엄은 1%다라는 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A, B, C에서 선도 이자율들 구해서 이 값들 한번 계산해봐라 라는 요구 사항이에요. 그럼 먼저 A를 보게 되면 A는 만기 1년짜리 무이표채권, 거기서는 1년 만기 현물 이자율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보게 되면은 A의 현재 가격이 95337이고 곱하기 1 플러스 R01 해서 액면금액 10만원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1년 만기 현물이자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R01 1년 만기 현물이자 구하게 되면은 4.891 떨어지지가 않네요. 자, 다음 B의 경우에는 현재 가격이 89,100원이고 2년 후 액면금액이 10만원 되는 거니까 곱하기 1 플러스 R02에 제곱해서 10만원 된다. 그 안에 들어있는 R02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구하게 되면은 5.94% 정도가 계산이 되네요. 자, 이렇게 가려고 봤더니 이 현물 이자율들이 싹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가서 C로 가려고 했더니 C는 현재 가격이 82500 그 안에 3년만 현물 이자율이 들어있을 거고 10만원 된다. 그래서 3제곱이니까 R03를 계산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봤더니 결국 여기에서 1 플러스 R01은 10만원 나누기 95337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서는 1 플러스 R02의 제곱은 10만원 나누기 89100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는 1 플러스 R03의 세제곱은 10만원 나누기 82500이다 라는 것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가서 우리가 만약에 포드레이트 1,2를 구한다 하게 되면 포드레이트 1,2는 결국은 2년 만기 현물이자율과 1년 만기 현물이자율 간의 관계에서 차이수가 있는 거니까 얘는 1 플러스 R02의 제곱 나누기 1 플러스 R01 마이너스 1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보게 되면은 1 플러스 R02의 제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10만원 나누기 89100이 1 플러스 R02의 제곱 되는 거고 1 플러스 R01은 10만원 나누기 95337이 될 거고 1 빼게 되면은 포드레이트 1,2를 구할 수 있는 거죠. 했더니 포드레이트 1,2로 나오게 되는 게 7%다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포드레이트 2, 3 구하게 되면은 1 플러스 R03의 세제곱 나누기 1 플러스 R2의 제곱 마이너스 1 하면 될 거니까
얘가 C 안에 들어있는 10만원 나누기 82500 R02의 제곱은 10만원 나누기 89100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포드레이트 3 나오게 되는 게 8%다 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다시 와서 A하고 A는 포드레이트 3가 불변기대 이론에서는 기대임을 같은 거니까 이게 8%다 라고 계산이 될 거고, 다음 B의 경우에는 이 선행가설 쪽에서 포드레이트 1, 2가 계산된 게 7%, 그 안에 들어있는 유선 프리미엄이 1%니까 기대해문의 자율은 6%다 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알고 있는 무이표 채권에 들어있는 현물이자율들 바로 지금 구에 대해서 접근하는 건 아닌 문제, 다만 그러한 식의 계산 과정 통해서 문제 한번 풀어봐라 하고 요구하고 있는 문제예요. 자, 다음은 27번 문제고요. 채무 분리행 위험이 없고 액면금액 100원 동일한 채권들의 만기와 액면이자율, 만기 순위는 아래 표와 같다. 균형 상태 가정하고 있고 이자는 연 1회 지급한다. D의 가격 계산하는 식 옳은 것은, 그래서 봤더니 D의 경우에는 만기가 2년짜리 채권이고 액면금액은 100원이다라고 했고 액면이자율은 20%인 채권이죠. 걔의 현재 가격을 구해봐라 하는 건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현물이자율이 있으면 현물이자율들 이용해서 1년 후 20원은 1년 만기 현물이자율로, 2년 후 120원은 2년 만기 현물이자율로 각각 현재 가에서 더한다. 그게 아니면은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그 채권의 YTM 이용해서 시점 상관없이 똑같은 YTM 이용해서 현재 가치 한다. 자, 거기서 첫 번째 방식 갈 수 있는 게 D에 만기 순위를 나와 있어요. 그걸 지금은 RD라고 표현을 했네요. 구할 수 있는 게 이게 C죠. 그렇지 않으면은 현물이자율들 이용해서 현재 가치 할 수 있다. 봤더니 채권 A가 1년 만기 액면이자율 10%인데 걔는 A의 경우에는 1년 후에 액면금액과 10%의 액면을 지급하는 채권인 2표 채권이지만 만기가 1년짜리니까 무이표 채권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이렇게 YTM인 RA가 1년 만기 현물 이자율이다라고 보는 거고, 다음 B는 2년 만기 무이표 채권이니까 걔 만기 수익률인 RB가 2년 만기 현물 이자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D에 써 있는 식이 되겠네요. 지금 옳은 것은 C하고 D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은 28번 문제. 목표 시기 면허 전략에 대한 얘기고, 목표 시기가 5년. 그랬을 때에 아래에 있는 A와 X와 Y라는 무이표 채권들이에요. 무이표채 X와 Y를 구성한 포트폴리오 P를 구성했다. 만약 1년 후 시점에서 만기수익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 1년 후에 X와 Y에 대한 투자 비용을 재검토한다면 1년 후에 한 적절한 방안은 했어요. 먼저 생각할 게 현재 시점 먼저 생각해야죠. 목표 면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X와 Y에 어떻게 나눠 투자할 거냐 하는 것은 나의 목표하는 투자 기간과 굴려가는 채권 포트폴리오의 두레이션을 일치시키면 되는 거죠. 나의 목표 투자 기간이 5년인 거고 X와 Y에 투자할 건데 X와 Y의 만기가 4년과 6년이고 걔네들이 무이표 채권이니까 두레이션은 잔존만기와 같겠죠. 그러면 X절 곱하기 X의 두레이션은 4년 플러스 Y 투자 비율 곱하기 Y의 두레이션은 6년인 거니까 목표 시기가 5년이면은 X와 Y에 대한 투자 비율은 절반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이랬는데 1년 후 시점에서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1년 후가 지났으면 1년이 지났으니까 목표하는 투자 기간은 4년 목표 투자 기간이 4년인 거고, 그때에 원래는 잔존만기가 4년이었던 X인데 1년이 지났으면 잔존만기가 3년으로 줄어서 무이표 채권이니까 두레이션이 3년이 되었을 거고, 역시나 무이표 채권이니까 잔존만기가 1년 줄어서 두레이션이 5년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때 X와
Y의 투자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했더니 역시나 또 절반이네요. 절반 또 같은 거니까 조정을 할 필요는 없게 된다. 투자 비용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다음은 29번 문제고요. 29번은 만기가 동일한 다음 채권이 모두 다 액면금액 거래되고 있다. 모두 다 액면금액 거래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XYZ의 가격이 다 똑같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의 XYZ가 종류가 일반 사채, 수의상환 사채, 전환 사채.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X와 Y를 비교해 보면 X는 일반 사채이고 Y는 수의 상환 사채래요. 자, 다른 조건 동일했을 때에는 일반 채권보다는 수의 상환 조건이 있게 되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따라서 원래 일반 채권보다는 수의 상환 채권의 가격이 더 싸야 되는 거죠. 근데 걔네들의 가격이 같다는 것은 얘는 투자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보다 불리한 채권인데 걔 가격이 똑같다는 것은 불리한데 가격이 똑같으려면 뭔가를 더 많이 주는 거죠. 액면이자보다 높은 거다. 그래서 X의 액면이자율과 Y의 액면이자율 중에서는 더 불리한 채권의 가격이 똑같게 되는 거니까 불리한 채권에서 이자라도 더 많이 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X와 Z를 비교하게 되면 X는 일반 채권인 거고 Z는 전환 사채인 거죠. 그거는 채권 투자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게 전환 사채인 거잖아요. 그럼 원래 가격이 더 비싸야 되는데 가격이 똑같다는 것은 더 좋은 건데 가격이 더 똑같다는 것은 액면이자를 덜 주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X의 액면이자율보다는 Z의 액면이자율이 더 낮은 상황이다. 보다 유리한 채권인데 이자를 덜 주니까 가격이 같겠죠. 따라서 C의 액면이 한 높고 Z 액면이자율이 가장 낮은 상황이 되겠죠. 자, 다음 30번은 옵션 쪽에서 단위기간 이양 모형의 형태인 문제예요. 현재 기초자산의 가격이 200원인 상황이고요. 1년 후에는 그 주식 가격이 280원 아니면 US 아니면 DS 될 건데 280 아니면 180이 될 거다. 그때 걔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델타가 마이너스 0.3인 만기 1년에 유럽엔 풋옵션이 있다. 그 풋옵션의 이양모형에 기반한 이론 가격을 한 적절한 것은 단 무위험이자율은 5%다. 무위험이자율이 5%인 상황에서 얘에 대한 풋옵션이 있다. 걔의 행사 가격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다만 그 풋옵션에 델타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풋옵션의 델타라고 하게 되면 원래 옵션 델타가 기초자산 가입 변동에 대한 옵션 가입 변동의 민감도인데 그걸 이양 모형에서는 US-DS분의 PU-PD로 해서 접근하는 거죠. 자, 거기서 기초자산 가격은 280원 아니면 180원 될 거다라는 자료는 문제에 있는 거고요. 다만 행사 가격이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PU와 PD 값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죠. 다만 그 풋옵션 델타가 마이너스 0.3이다라는 것은 문제자료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US-DS는 100원인 상황이니까 PU-PD는 마이너스 30원이다라는 자료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는 이 둘의 차이가 마이너스 30원 된다 하는 상황이면은 PU는 0이 되고 PD는 30원인 상황이 되어야 얘가 마이너스 30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옵션의 행사 가격이 210원이어서 PU는 0이 되고 PD가 30원인 된 상황이면 그때의 풋 델타가 마이너스 0.3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U는 0원, PD는 30원. 자, 그걸 풋옵션 델타로 해서 제시해 준 문제예요. 1차에는 나온 적이 없는 형태의 문제이지만 과거에 2차 시험에서는 이런 형태로 한번 콜옵션으로 콜 델타를 주면서 이런 걸 파악해봐라 라고 했던 기출이 있긴 했었어요. 1차에서는 처음 나온 형태의 문제이네요. 자, 무위험이자를 주어지면서 풋옵션의 가격 한번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가장 먼저 위험 중립 확률 구할 수 있겠죠. 위험 확률 구하게 되면은 US-DS분의 S0 곱하기 1 플러스 무위험이자를 마이너스 DS로 접근할 수 있겠죠. 했더니
위험진입 확률로 나오게 되는 게 0.3이다 라고 계산이 되네요. 그러면 풋가격 구하게 되면 풋옵션의 현재 가격은 0은 의미 없을 거고 32PD니까 30대 위험진입 확률은 0.7 나누기 1 플러스 무위험이자를 5% 했더니 풋 가격 계산되는 게 20원이다 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뭐 이건 계산은 문제 없을 거고 다만 풋 델타가 주어졌을 때에 걔를 가지고서 PU와 PD를 파악해봐라 하는 요구사항인 거예요. 자, 다음 31번 문제. 뭐 이게 우리 모의고사 때도 봤었던 문제이죠. 그러면서 동일한 기초자산 만기 1년 행사 가격이 상이한 콜 가격과 풋 가격들이 나와 있는데 풋고등가식 성립한다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그랬을 때의 주식 가격과 무위험이자율 구해봐라는 요구사항. 자, 모의고사도 냈었는데 2차 기출의 형태예요. 보게 되면은 행사 가격이 180원인 애들에 대한 풋고등가식 하게 되면은 S로 플러스 풋 가격은 10원에 콜 가격은 30원은 행사 가격 180원의 무위험이자율 현재 가치와 같아야 된다. 만기 1년. 다음 행사 가격이 240원에서는 S0 플러스 풋 가격은 35원에다가 콜 가격은 5원. 행사 가격 240원에 무위험이자 현재 가치. 자, 거기서 동일한 S0니까 나머지가 같아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거기서 얘랑 얘가 같아야 되니까 이쪽 계산하고 이쪽 계산하게 되면은 아래에서 위를 빼면 되겠네요. 아래에서 위 뺐더니 얘가 50 빼면은 60 나누기 1 플러스 Rf 되어서 무위험이자율이 20%다 라는 계산 될 수 있겠네요. 구했으면은 어떤 식에 들어가든 무위험이자율 20%니까 S0 구할 수 있을 거고 S0는 170원이다 라는 계산까지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풋고등가식 이용해서 접근해라 라고 문제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뭐 그렇지 않으면 박스 스프레드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박스 스프레드 갔을 때는 1년 후에 항상 행사 가격의 차이인 60원이 보장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투자하는 금액은 50원 투자하는 거니까 무위험이자율은 20%다 라고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박스프레드 관련해서는 나중에 2차 공부할 때에 많이들 보게 될 거예요. 여러 문제들을. 다음 32번 문제고 32번에서는 선물 매도보다 선물 매수가 적절한 상황을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먼저 A에 나오는 게 A에서는 주가지수 하락을 확신하는 투자자죠. 주가지수 하락이 예상되면 그때는 빨리 선물은 매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틀린 얘기가 될 거고요. 자, 다음 B의 경우에는 주가지수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델타 중립 포지션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했을 때에는 현재 풋옵션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델타를 0 만들어서 델타 중립 포지션 구성한다 라는 것은 주식은 매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그냥 단순 형태로 갔을 때는 주식을 매입하고 풋을 매입하는 형태가 되어야 위험이 통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주가지수 풋옵션을 매입하고 있던 상황이니까 거기에서는 주가지수 현물을 매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해지가 되는 거죠. 이 현물 매입과 똑같은 형태가 선물 이용하게 되면 선물을 매입하고서 현물 매입하는 현물 매입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현재는 풋옵션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현물을 매입해야 되고 현물 매입하는 자금 필요하니까 그 자금은 차입하는 형태에서 현재 주가지수 풋옵션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위험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차입해서 주가지수 현물을 매입하는 전략을 취해 줘야겠다. 그러면 그게 결합이 되면 그게 주가지수 선물 매입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은 선물을 매입하는 게 보다 타당한 전략이 될 거예요. B는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 C의 경우에는 C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투자자가 베타를 감소시키고 싶다. 베타를 감소시키려면 그때는 선물은 매도해야 되는 거죠. 베타를 줄일 거니까 선물을 매도해야 된다. C는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현재 옳은 것은 B만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기출 문제인데, 뭐 일부 문제들에서는 1차에 기출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뭐 약간 나온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해였던 것 같아요. 자, 해설 강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